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환율 때문에 온 기업과 국민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고요.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국내 외국인 주식 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 기관, 국민연금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넓히고 있죠. 모든 흐름이 원화 폭락 그리고 환율 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우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러다가 1,500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물가도 오르고 이 경제에 완전히 빨간불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네.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고환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유독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현상을 좀 되짚어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 그동안 30년 동안 임금이 안 늘어요. 30년 동안 일본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안 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일본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던 거죠. 네. 아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30년 전에는 일본인들이 나가서 해외여행 가면 소위 대접받고 이렇게 여행 즐겼던 시대에서 네. 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와서 즐기고 일본인들이 대접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 이게 아마 여실히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지금 당장 느껴질 만한 이 고환율 지속에 따른 힘듦, 그것은 아마도 국제 유가와 개솔린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배럴당 $50 수준으로. 네. 이게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 또 관세 전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원유 수요가 줄어서예요.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지금 기름값 늘어가시면 아마 정말 절감하시겠죠. 너무나 힘든 거죠. 왜냐하면 기름값은 비싸지는 거예요. 맞아요. 경유값, 네. 개솔린값. 이게 수입 물가 부담이 가중되니까.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원유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원유를 사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부담이 야기되는 것이고 이렇게 물가가 높게 부담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까지 나눴을 때 누가 더 힘들까요? 저소득층이 그렇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가중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고환율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 고환율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네. 굉장히 재밌게 한 가지 역으로만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오히려 수출 기업들은요. 지금 사상 최대 흑자를 보면서 네. 정말 이렇게 두 손 들고 야호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현대차처럼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은 이 강달러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가뜩이나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강달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사상 최대 흑자 때문에 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소위 강달러가 지속되면, 고환율이 지속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유독 양극화 현상으로도 야기되니까 고환율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니 밥값이 뭐 12,000원 왜 이렇게 서민 경제가 올라가냐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불과 정말 이틀 전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다가 예, 저 고급 휘발유인가? 약간 그랬어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 1,690 어쩌고 하다가 예, 저번에 최근에 여기 근처 스튜디오 근처 갔더니 1,789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예. 굉장히 막 분노까지 이게 치밀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환율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고 저도 아침마다 맞습니다. 이제 눈 뜨면 환율 이렇게 보거든요. 날씨랑 환율을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요즘 환율 체크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텐데 네, 특히 강달러는 알겠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 원화 가치만 또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두 가지 같이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 참 환율 전망은 사실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고 네. 환율 전망은 네. 신에게 질문해요.
혹은 귀신에게. 귀신에게. 근데 신이나 귀신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대질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전망을 의견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환율을 분석을 해야죠. 왜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그러니까 이 강달러 현상은 엄연히 얘기하면 강달러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네, 건데 네, 고환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네, 네. 제가 자꾸 말이 익숙해져가지고 강달러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달러 가치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달러 가치도 인덱스가 쭉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소위 고환율이 지속될까 질문 주셨는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싸우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있고 뭐 여러 국민들도 여러 반반 갈려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은 총재가 지금 서학개미 때문에 서학개미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어요.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늘려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이유가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이유가 돼요. 이유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은 총재로서 서학개미 탓을 하는 것은 또 실언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가는 거고 달러가 안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소위 고환율을 만드는 배경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올해 경상수지 최대 흑자예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대치. 네.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적자를 15개월 연속 지속하다가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흑자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보통 경상수지가 흑자면 또 무역수지가 흑자면 이 고환율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더 많은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네. 네. 근데 지금 현상이 뭐냐면 기업들이 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흑자된 돈을 안 갖고 있는 거. 왜 안 갖고 올까요?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릴까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기초죠, 기초. 기업의 목적. 투자와 이익. 이윤 극대화 아닙니까? 네, 네. 기업은 이윤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환율 안정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고 이윤 극대화하려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럼요. 개인의 목적은 뭐예요? 역시 수익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로서. 네. 그러니까 이들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고환율의 배경은 된다. 네. 근데 이들은 수익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직이니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달러를 가져올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거예요. 네.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릴 거예요. 결국 환율 안정의 주체는 굳이 따지면 정부와 한국은행이니까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주시면 정말 이유를 100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3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주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공급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 M2 기준으로 볼게요. M2 기준으로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4.8%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늘리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동성 공급 속도가 어떠냐? M2 기준으로 9.1%입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미국도 유동성을 늘려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서 경기 부양시키고 뭐 혹은 뭐 자산 가치를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는 거의 2배 가까이에 달한다. 그러니까 미국 돈의 달러 가치도 굉장히 빠른 속도 떨어지고 있지만 네.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이라겠죠. 네. 달러 가치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 그게 바로 유동성에 달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팩트다. 네. 그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유동성 이동 속도라는 게 뭐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좀 제한적인 범주가 소위 통화죠, 통화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통화량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한다. 그럼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통화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유동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또 한 가지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채 발행량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의 뭐 경기 부양적 노력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그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금값이 치솟아요. 왜 치솟을까? 유동성 공급이 늘어서요. 더 많은 돈이 생기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금을 바꾸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왜 상승할까? 다른 이유 여하 필요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바꾸는 현상이에요. 네, 네. 역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풀이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이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걸 네.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한국 경제학 교과서에는 안 담겨 있는 용어인데 이런 걸 디베이스먼트라고 해요. 디베이스먼트 즉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게 선거 전략이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의 네. 선거 전략. 그러니까 미국도 만만치 않게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유동성 공급을 늘립니다. 확장 재정하죠. 또 많은 부채에 의존하죠. 이게 유동성이에요, 다.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네.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이제 팩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서학개미 탓이다. 근데 서학개미를 탓할 짓은 아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해외 주식으로 지금 100조 이상이 나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뭔가 불장이 일어나면 코스닥이나 그러면 이쪽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역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광재 의원님이자 지사님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서학개미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라고 인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있겠구나. 네. 인센티브를 조정하.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인센티브를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공대 안 가고 의대가? 공대 안 가고 의대 가는 이유는 인센티브가 더 커서예요.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커서예요. 네, 네. 그럼 공대를 가도록 유인하려면 공대 갔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역시 한국은행 총재든 또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든 지금의 소위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여러분께 왜 해외 투자합니까?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코스닥에 투자했을 때,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또 원화 표시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런 제도적 개편을 해주는 게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아까 이창용 총재 발언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건 맞고, 네. 기업은 이윤을 쫓고 뭐 개인도 소득 쫓고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제발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만들어라 뭐 얘기를 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환율 얘기 나오고 계속 막 원화 가치 떨어진다고 하고 이거 금을 사야 되나 뭐 안전자산 근데 금값은 또 요즘 또 약간 주춤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모든 얘기가 기승전 환율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측과 만나가지고 환율 어떻게 좀 잘해보자 돈 우리가 좀 줄게 뭐 약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또 너무 정치 싸움에서 속상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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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절대 국민연금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 지금 현재 약 1,322조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뭐 아까 기업의 목적 여쭤봤는데 국민연금의 목적은 뭘까요?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 기구가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목적 범주에는 환율 안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니까. 왜냐하면 물가 안정도 있고 경기 안정도 있고 금융 안정이 있으니까 네. 금융 안정의 일부가 대외적인 금융 안정이니까 한국은행은 소방수 맞아요. 불이 났다. 한국은행이 직접 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 안정의 주체는 한국은행 및 뭐 주요 정부 기관인데 근데 그걸 개인 탓하면 안 된다. 기업 탓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앞에는 말씀드렸고요. 그럼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도 역시 지난 수년 동안 계속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25년 이 순간도 해외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26년에 대한 국민연금의 설계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보다 더. 네. 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 소위 고환율이 지속되는 현상은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맞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들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서다. 네, 네.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서다. 이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환율 안정의 주체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의 우리 노령연금 아닌가? 미래의 우리 노후자금 아닙니까? 노후자금을 늘리는 데 성공하면 됩니다. 네. 극단적으로는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극단적으로는 1322조를 1400조, 500조로 늘리기만 하면 돼요. 국민연금은. 그런데 지금 정부가 네. 국민연금과 여러 공조체제를 가져서 환율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표현을 정치적으로는 잘못 악용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악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국민연금 1422조를 달러 사는데 쓰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역시 목적대로 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부풀려야 돼요. 네. 근데 부풀리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겠죠. 해외 주식 비중, 해외 채권 비중, 국내 주식 비중, 국내 채권 비중 이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서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비중을 늘리는 게 나아.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 전주에 있잖아요. 저도 네. 가끔 기금운용본부 가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그들의 독립적인 판단하에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나아라고 판단을 해서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는 하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한국 주식을 비중을 늘림으로써 기금운용도 잘하고 그게 결국 환율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면 그 독립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과 공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해지에도 국민연금이 활용된다거나 네. 통화스와프도 하나의 배경이에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더 체결하고 확대함으로써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게 국민연금이 동원된다 이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목적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활용된다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걸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 변호하는 것 같네요. 변호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결국 하나는 환율을 안정화 보면 통화 속도 아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결국은 원화 수요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연금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많으니까 해외로 가고 기업도 해외에서 이익을 내고 국내 투자보다는 서학개미도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이익이 많으니까 해외로 가고 그러니까 원화 수요가 더 떨어지는 건데 네. 결국은 대만 같은 데 보면은 국내 투자가 중요하니까 연금에서 국내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거든요. 비율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 결국은 뭐 돈을 버는 거 중에 어차피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만 그렇죠. 결국 우리가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연금도 국내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외 기관 투자자가 볼 때도 훨씬 한국이 더 유리하다. 서학개미도 외국보다는 한국이 낫겠다. 네. 야, 한국이 진짜 불장이구나. 이걸 만들어내야 결국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환율도 안정될 텐데 네. 그게 되려면 가장 결정적인 걸 한다면 뭘 해야 되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때,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가 스스로 판단을 할 때,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국민연금 운영 1322조를 더 빠른 속도로 증액시킬 수 있는 방향이구나라고 결단 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금용도 늘어나고 그럼 한국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쏠림으로써 국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 실물 경제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집니다. 사실 제가 26년을 놓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규 투자거든요. 한국은행의 전망도
26년을 전망하는데 지금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 일단 기업들이 또 정부도 대미 투자를 이만큼 약속한 상황 하에서 국내 투자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제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들거나 국내 기업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고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도 지금 당장 투자해서 이만큼 버는 것보다 우리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개인들도 또 외국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투자 늘리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방향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거. 지금 예를 들면 정부가 코스닥 제도 개선도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라는 사인들을 계속 제공하고 제도적 개편을 한다면 또 국민연금공단도 그밖에 기관, 개인, 외국인 모두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선순환을 야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 모두의 환율 전망은 이제 신한테 물어봐라.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신 김에 좋습니다. 환율 전망 우리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1,500원 넘을까 안 넘을까?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의견을 드려야죠. 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정말 100가지는 넘습니다. 그 조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의견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1,600원 갈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요인들의 무게 중심을 두는 거고요. 1,300원대를 향해 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또 무게 중심을 다른 요인에 두는 거예요. 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의 문제.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환율 전망하시는데 이런 걸 고루 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만약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네.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면 다른 여건을 고사하고 일순간에 1,600원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다른 여건을 빼고 다른 여건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짧은 시간 동안 1,600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등장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원화 약세 흐름이 아니라 달러로 돈이 몰리는 거야.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 선호 형상 때문에. 그래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소위 위험자산 회피 현상. 네, 네. 그러니까 주식 버리고 코인 버리고 금, 달러로 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순간에 1,600원 정도를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어떤 거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면 거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면 뭐 중일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변수들이 등장하면 1,600원 찍을 수 있냐?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찍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하면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변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유동성 공급 속도니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짧은 시간 동안 1,600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어떤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환율을 전망한다면 뭐에 더 저는 무게 중심을 두느냐? 역시 유동성 공급 속도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일까? 줄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첫 번째, 12월 1일부로 미국이 양적 긴축을 종료했어요.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다면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양적 완화의 개념은 미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할 때 그걸 중앙은행이 열심히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유동성 공급 효과입니다.
양적 완화의 여건이 마련됐다. 네. 양적 긴축의 종료니까. 이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게 중간 선거를 위한 최우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한 가지.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또 다른 형식의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사적 양적 완화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만 된 거예요. 네. 아직 발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발효되는 시점을 26년 중반, 초중반으로 현재 관측하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군요. 그럼요. 아직 네, 안 네. 정해졌습니다. 속도를 낼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속도를 낼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현금을 수취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요. 네. 그럼 투 트랙입니다. 의견을 드리면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네. 이게 통화량입니다.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전제를 이게 왜 빨라져야 되느냐? 트럼프의 중간 선거 전략이라고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하. 빨라질 것이다. 두 가지고. 세 번째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까지입니다. 네. 그 전에 뭐 퇴사할 수도 있지만 계속 압박하고 퇴사할 거라는 있어요. 전제는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26년 1월부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지명은 안 했지만 여론에는 헤셋 위원장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한 75% 확률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헤셋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으로 가장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었었던 연준 의장을 아서 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대놓고 금리를 완전, 그러니까 비둘기 중에 물을 이만큼 먹은 비둘기예요.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 날 수가 없어요. 날 수 없다. 네,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을 네. 너무 많이 먹어요. 네, 네. 하마와 같은 몸체에 날개만 달려 있는 네. 아서 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폴 볼커 의장하고 가장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말씀드리면 재밌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폴 볼커를 가장 존경해요. 헤셋 지금 현재 NEC 네.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죠. 이분은 아서 번스를 존경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완전히 빙의하듯이 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양적 완화도 고려할 거고 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축하는 시도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이 새 연준 의장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볼게요. 25년 연내까지는 가장 금리 인하를 더디게 했었던 주요국 중에 금리 인하를 더디게 했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9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한 번도 못했어요. 9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볼까요? 스위스 지금 제로 금리입니다. 네, 네. 스웨덴 1.75%입니다. 네. 유로존 2.15%입니다. 제가 이걸 암기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죠. 잊을 수가 없죠. 매일 이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국들 중에서 다른 나라는 금리를 먼저 인하했어요. 근데 미국은 9월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할 나라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다른 나라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났고요. 올해. 네. 거의 해봐야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봐야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근데 미국은 적어도 지금 4% 수준의 기준금리에서 지금 2.5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적게는 3%.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서. 그리고 유동성 공급. 이런 것까지 해보면 어쩌면 25년 동안의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원달러 환율의 높은 고환율 모습이 나타난 거지만 26년의 통화량에 기초한 전제와 전망을 해본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다소 안정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전망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의 정리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부분이 잘못된 결정이야 라고 하는 순간 환율은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불확실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참 미국이 불확실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게 또 무효가 나면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군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미국이 세 가지 정책을 쓸 걸로 예상되는데 장기 국채,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 속도가 중요한데 환율에는 첫 번째는 장기 국채,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발행하면서 결국은 양적 단기 국채의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탤까요? 네. 또 하나 보탠다면 올해 12월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이미 발언도 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하 인상 속도도 붙습니다. 25년 6년에 12월부터. 이건 무슨 얘기냐? 달러 가치의 하락을 또 얘기해요. 일본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달러 가치의 하락을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고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통화 정책, 금융 정책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수원 선생님. 네. 짧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뭐 기업이나 정부는 빼고요. 일단 네. 지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들 많을 거예요. 그게 네.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뭐 많은 개미들 여러 가지 환율이니 뭐 주식시장이니 계속 좀 불안하실 텐데 마지막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환율 전망을 이렇게 하실 때 여러 뭐 약간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을 자꾸 얘기할 때 정치적인 편에 서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지양하시고 네. 말 그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전망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국내 수입 업체들은 이 환율 더 올라가면 정말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목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게 공급하는 공급업체, 플라스틱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입해서 대기업에게 공급하는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수출하면서 굉장히 호재를 부리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환율을 전망할 때 뭐 저의 전망을 다 믿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변수가 바로 유동성 공급 속도니까 앞으로는 유동성 공급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를 좀 겨냥해 보시면 저의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이런 전망하에 현실적인 경영 의사결정 또 투자 의사결정 내리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이 환율에서 우리를 지켜내려면 우리 경제가 튼튼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도 기업도 국가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환율 영향보다 구조적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환율 전망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김강석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